로제타 탐사 프로젝트는 유럽 우주국에 의해 수행된 실제 우주 임무인 로제타 탐사선의 놀라운 여정을 기록한 매혹적인 이야기입니다. 2004년 발사된 로제타 탐사선은 67피 추류모프 게라시멘코 혜성과 만나 연구하는 특별한 임무에 착수하여 우리 태양계의 기원에 대한 미스터리를 밝혀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탐사선은 수많은 성공을 맞이했고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상 처음으로 혜성 가까이에 접근하여 혜성 표면에 착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야심찬 계획으로 로제타 탐사선의 발사로 시작되었죠. 10년 이상 우주를 여행한 후 탐사선은 마침내 목적지인 67피 혜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혜성을 탐사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산과 정밀한 기동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업적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탐사선이 혜성에 가까워지면서 필레라는 이름의 착륙선을 혜성 표면에 배치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침내 착륙선은 성공적으로 풀려났고 혜성 지표면에 역사적인 착륙을 시도하였지만 필레 착륙선의 작살이 착륙선을 혜성 표면에 안전하게 고정시키지 못하는 예상치 못한 큰 좌절에 직면하였습니다. 인류에게 혜성만큼이나 두려움과 경의의 대상이 된 천체는 없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혜성은 바로 헨리혜성이었죠. 로제타 프로젝트는 1986년, 76년 만에 찾아온 헨리혜성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전문가들은 혜성을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것을 넘어 직접 뚜껑을 열어볼 마음을 품기 시작하였죠. 과학자들이 혜성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혜성이 태양계 생성 당시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일종의 타임캡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헨리혜성이 우리 인류에게 보여준 감동은 인류가 혜성 탐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유럽 우주국과 미양 공우주국이 혜성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과학자들은 혜성 탐사 대상을 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86년 지오토 탐사선은 헨리혜성에서 불과 600km 정도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했지만 천문학자들은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혜성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갈망하게 되었죠. 이에 따라 유럽 우주국과 미양 공우주국 나사가 손을 잡고 혜성 지표면에 착륙해 샘플을 채취해서 돌아오는 혜성 탐사 미션을 추진하였으나 나사의 예산 삭감으로 미양 공우주국은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게 되어 로제타 프로젝트는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우주국은 미션을 크게 수정하여 유럽 우주국이 이끄는 단독 프로젝트로 추진하게 됩니다. 축소된 로제타 미션은 혜성에 초근접해서 혜성 표면을 자세히 관측하며 착륙선이 혜성에 도착해 더 자세한 관측을 시행하는 계획으로 다운그레이드되며 수정되었지만 유럽 우주국의 로제타 미션은 여전히 매우 혁신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로제타 미션의 첫 번째 목표는 46피 비르타넨 혜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로제타 탐사선을 싣고 출발할 예정이었던 아리안5 로켓이 2002년 발사에 실패했고 이에 따라 아리안5 로켓과의 발사는 완전히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탐사선의 목표가 변경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혜성의 특성상 긴 공전 주기를 가지고 있는 혜성의 큰 이심률은 다시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상당 시간 기다려야만 했기 때문에 로제타 탐사선의 목표는 10년 내에 과학자들이 원하는 지점에 접근할 예정인 67피 혜성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하지만 67피 혜성이 태양과 가장 가까이 접근할 때 지구 궤도에서 매우 가까워지는데 이때 탐사선이 혜성에 도달하게 된다면 혜성이 태양빛을 받아 표면이 증발하면서 혜성의 모습을 제대로 관측하기 어려워집니다. 혜성 주변과 혜성의 대기에 있는 먼지와 가스들이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이었죠. 보통 지구와 태양까지의 거리의 3배 정도가 되면 태양빛에 반응하게 되고 가스와 먼지를 분출하기 시작하는데 혜성의 중심에 있는 혜성핵은 계속해서 코마 부분의 가스와 먼지들을 공급하게 되어 이로 인해서 혜성의 자세한 관측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제타 탐사선은 67피 혜성이 태양빛을 받기 전에 탐사 위치에 도착해야만 했습니다. 탐사 초기 67피 혜성은 46억 년 전 태양계 형성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혜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로제타가 이 혜성을 탐사해 자료를 보내오면 태양계의 진화 역사와 생명의 기원을 밝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죠. 그리고 로제타 탐사선과 그의 착륙선 필레의 이름은 고대 이집트가 남긴 비밀의 문으려는 키였던 로제타 스톤 비문과 이집트의 나일강 상류에 있는 섬 필레에서 발견된 오벨리스크의 비문에서 유래한 이름들로 인류에게 고대 이집트 문명을 알려준 로제타석처럼
로제타 탐사선과 필레 착륙선으로 인해 깊고 깊은 우리 태양계와 우주의 비밀이 풀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명명되었습니다. 큰 태양 전지판을 양팔 부분에 장착하고 있는 로제타 탐사선은 실제로 탐사선 중량만으로도 2,900kg 정도 되는 매우 무거운 탐사선이었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동시키려면 매우 큰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플라이바이 기법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10년 8개월 동안 우리 태양계 안에서 행성 그리고 소행성 등의 중력을 이용해서 속도를 감속 가속하는 방법인 플라이바이 기법을 최소 6번 이상 적용시킨 탐사였기 때문에 최첨단 기술과 정교한 계산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었으며, 아주 작은 실수나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 엄청난 탐사 계획이었습니다. 여러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이상적인 계획을 세웠으며, 마침내 2004년 지구에서 출발한 로제타 탐사선은 1년 만에 지구에 근접하면서 중력 도움을 첫 번째로 얻었으며, 2년 후에는 화성 표면까지 도달하면서 궤도를 수정하였고, 또다시 2년 후에는 다시 한번 지구의 중력 도움을 얻으며 본격적으로 기나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2번의 소행성 중력 도움과 또 한 번의 지구 중력 도움을 얻으면서 2011년엔 전력 소비를 최소화해 배터리와 전자장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동면에 들어가기도 하였죠. 우주 동면은 태양에서 멀어져 태양 전지판을 통해 충분한 에너지를 얻기가 쉽지 않은 우주 공간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학 탐사 활동이나 지상 교신을 하지 않은 채 우주선이 얼어붙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열과 알람 기능만 유지한 채 항해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1년 우주 동면에 들던 당시 유럽 우주국 자료를 보면 처음 시도되는 우주 동면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작업 또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꺼져야만 나중에 정상적으로 켤 수 있듯 문제없이 동면에 들게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당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주 동면 작업은 거의 1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먼저 과학 탐사 장비들을 끄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동력 장치를 서서히 끄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마지막 신호가 안전하게 끊긴 이후 홀가분한 표정으로 동면 작업 성공을 기뻐하는 연구자들의 표정에서 2011년 6월 당시 사진으로 우주 동면 작업이 얼마나 긴장되는 일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로제타는 지상과 교신 없이 최소 동력만 유지한 채 해성을 쫓아 우주를 항해했습니다. 로제타 탐사선은 동면 중에도 태양 전지판이 태양을 향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어 동력을 충전하기 시작했고, 3년 뒤인 2014년 초 로제타의 신호는 8억 7,224km 떨어진 머나먼 우주 공간에서 빛의 속도로 44분 53초가량 날아와 미국 항공우주국의 딥스페이스 안테나에 먼저 수신되었습니다. 로제타 탐사선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후 안녕 세상아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목표 해성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2004년 3월 발사된 로제타 탐사선은 무려 65억 킬로미터의 대장정 끝에 10년 만인 2014년 8월 시속 66,000km로 움직이는 67P 해성궤도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8월부터는 마침내 67P 해성을 공전하면서 근접 사진을 촬영하기 시작하였죠. 로제타 탐사선이 촬영한 67P 해성은 생각했던 이상으로 아름다웠고 너무나 신비로웠습니다. 해성의 외부 모습이 마치 오리를 닮은 탓에 오리라는 재미있는 별명이 붙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애초에 2개의 작은 해성이 붙어서 형성된 큰 해성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었는데, 이와 함께 해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스도 관측하게 되어서 태양에 가까워지면서 만들어지는 꼬리의 생성 과정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로제타 탐사선은 67P 해성을 25개월간 돌면서 12만 장에 가까운 사진을 촬영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달 후인 11월 마침내 로제타 탐사선과 함께 동행한 해성 표면 착륙선인 필레가 무한한 도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별탈 없이 진행되는 듯하던 로제타 프로젝트는 이내 큰 난항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로제타의 동행자인 필레 착륙선을 해성 표면에 착륙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었죠. 해성의 표면 중력은 지구 중력의 10만 분의 1 수준으로 사실상 무중력 상태와 가까웠습니다. 67P 해성 표면에 필레가 착륙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죠. 그리고 해성의 표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절벽과 협곡이 많았습니다. 로제타 엔지니어들은 착륙 지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크기가 4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67P 해성의 중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착륙선이 잘못 착륙하다가 높이 튕겨 나가기라도 한다면 10여 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 말이죠. 이는 상당히 어렵고 신중한 작업이었습니다.
2014년 9월 마침내 착륙선이자 탐사로봇인 필레의 착륙 지점을 정하게 되었고 그해 11월 12일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여러 번 시도한 끝에 간신히 67피 해성 표면에 안착한 필레 착륙선은 곧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필레는 착륙 과정에서 튕겨져 나오는 걸 방지하는 역분사 엔진이 동작하지 않아 2번이나 튕겨졌고 예정지에서 250m가량 떨어진 곳에 결국 불안정하게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필레가 불안정하게 착륙한 곳은 절벽 옆으로 추정되었으며 태양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일 거라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정용 작살도 발사되지 않아 아슬아슬하게 안착해 있는 상황이었으며 드릴을 이용하여 해성 표면을 굴착해 시료를 채취 및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성의 약한 중력으로 인하여 우주로 튕겨져 나갈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이후 드릴을 이용한 시료 채취는 이루어졌으나 분석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신호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필레에 탑재된 자체 배터리 지속 시간이 64시간에 불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필레는 태양빛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몸체를 35도 회전시키며 기를 썼지만 결국 배터리 방전으로 휴면 상태에 들어갔으며 사실상 작별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해성이 태양에 근접하면서 그늘에서 벗어나 태양광 발전을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동면 상태에서라도 작동하고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필레가 되살아나는 건 힘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6월 14일 ESA는 필레가 태양광에서 전력을 얻어 7개월 만에 극적으로 깨어났고 약 한 달간 67피 해성의 구성 성분 등에 대한 정보를 보내온 필레는 지난해 7월 교신이 완전히 끊겨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원인은 알 수 없으나 과학자들은 기계오류나 에너지 부족을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2016년 2월 12일부로 공식적으로 영구 동면 상태임을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신호를 다시 받을 가능성은 0%에 가깝기 때문에 더 이상 명령을 보내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해성 비밀을 탐사하는 임무는 온전히 로제타의 몫으로 남게 되었죠. 로제타는 이후에도 67피 해성 궤도에 머물면서 혹시 다시 올지 모르는 필레의 통신 신호를 잡고자 교신 시스템을 가동한 채 외로운 탐사를 계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제타 탐사선은 우주의 미스터리를 풀 여러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로제타가 한 가장 중요한 발견은 67피 해성 대기에서 생명체 성분인 글리신과 인을 찾아낸 것이었죠. 물론 생명체를 찾아낸 것은 아니지만 글리신은 아미노산 가운데 생명체를 이루는 단백질을 만드는 성분 중 하나이며 이는 DNA와 세포막의 핵심 재료인 것입니다. 그동안 과학계는 해성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아미노산 등 생명체의 구성 요소를 지구에 전달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워왔으며 로제타의 발견은 이러한 짐작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과학계에서는 이 엄청난 발견에 대해서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제타의 놀라운 발견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한 로제타는 기존 과학계의 통설을 깨뜨린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지구의 물이 해성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로제타가 67피 해성 정보를 지구에 전송하기 전까지 상당수의 과학자들은 물을 머금은 해성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물이 흘러들어왔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로제타가 보내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7피 해성에서 발견된 물의 중수소 비율은 지구 물에 비해 매우 높다는 사실이었죠. 이는 지구의 물의 기원이 해성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구와 해성과의 연관성은 다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소행성의 수분 함량이 일반적으로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행성이 지구의 물 공급원임을 시사하는 모델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물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쩌면 67피 해성이 궤도를 돌며 태양과 가까워져 우리가 찾고 있는 물의 기원이 모두 증발해버린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만 액체로 된 물이 존재하며 형성되었을까요? 이 흥미롭고 해결되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처럼 과학 발전에 큰 공을 세운 로제타 탐사선에게도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목성 주위를 도는 67피 해성이 점차 태양에서 멀어지면서부터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력 생산하는 로제타 탐사선은 임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었죠. 이에 유럽 우주국 ESA는 로제타가 끝내 우주 쓰레기가 될 것이라 판단하였고 그런 상황이 오기 전 로제타를 67피 해성에 추락시키기로 하는 마지막 임무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로제타를 해성에 최대한 접근하게 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결정이기도 하였습니다. 로제타는 그동안
67P 해성 궤도에 머물렀을 뿐 해성 표면을 가까이에 이른 적은 없었습니다. 결국 해성으로의 추락은 로제타 탐사선에게 부여된 최후 임무가 되었습니다. 로제타는 최대한 천천히 해성에 접근하며 고해상도로 해성 표면을 촬영하고 화학 성분을 분석한 자료를 충돌 직전까지 지구에 전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성과 충돌하려고 다가가던 중 그동안 위치를 알 수 없던 필레 착륙선을 찾은 것이었죠. 필레 착륙선은 햇빛이 들지 않는 바위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로제타에 탑재된 카메라 오시리스를 개발한 세실리아 투비아나 ESA 연구원은 이제야 필레가 왜 이렇게 통신이 안 됐는지 알았다며 해성 충돌을 앞두고 필레를 찾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고 심정을 전하기도 하였죠. 결국 로제타 탐사선은 해성에 추락하여 충돌 직전까지 11만 6천 장의 사진과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한 뒤 12년간의 기나긴 탐사 임무를 완전히 종료하였습니다. 로제타는 잠들었지만 로제타 탐사선이 남긴 자료들의 해석과 연구는 해성과 태양계의 초기 정보에 관한 실로 엄청난 정보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해성 궤도에 진입한 일 자체가 2014년 과학계의 가장 획기적인 성과로 꼽힐 만큼 로제타와 필레는 해성에 관한 인류의 궁금증을 풀어냈으며 해성의 고해상도 표면 사진을 전송해 지리적 특성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은 물론이고 대기에서 탄소 성분이 함유된 유기분자와 핵을 둘러싼 먼지와 가스에서 산소 분자가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 필레의 드릴 작업을 통해 해성 표면 아래는 딱딱한 얼음으로 덮여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로제타 미션은 인류에게 상상력과 우주기원에 대한 경이로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로제타의 성과는 미래 세대의 과학자들과 우주 탐험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우리가 우주로 더 멀리 모험을 하면서 그 너머에 있는 우주의 신비에 대한 해답을 찾는 미래의 우주 탐사 임무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67P 추류모프 게라시멘코 해성과 해성을 탐사한 로제타 미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2017년) 태양계에 깜짝 등장한 오umuamua.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오umuamua는 이제 우리의 시야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 성간물체 오umuamua는 해왕성의 궤도를 지나갔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으로는 다시는 연구할 수 없을 만큼 머나먼 곳으로 사라졌죠. 이것의 기원과 성격은 오늘날까지도 학계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길이 400m의 오umuamua는 2017년 말 태양계의 중심부를 통과했습니다. 짧은 방문 기간 동안 이 미스터리 우주함석은 2400만 킬로미터 이내까지 지구에 접근했으며 불과 발견된 지 몇 주 만에 우리의 시야에서 영원히 사라졌죠. 과학자들은 처음에 오umuamua를 소행성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 해성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오umuamua의 정체가 소행성인지 해성인지를 두고 과학자들의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umuamua는 소행성도 해성도 아닌 외계인이 만들어 보낸 우주선일 가능성이 높다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과학계가 발칵 뒤집혔죠.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에도 나사는 천문학계에서조차 외계 비행체로 의심하여 수많은 조사를 했을 정도로 이 천체에 대한 논란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 오umuamua의 변칙적 특성으로 인해 해성과 소행성 그리고 인공적인 것으로 분류하는 것조차 확실하게 말할 수 없었죠. 과연 오umuamua는 우주의 천체일까요? 아니면 외계인이 보낸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체일까요? 먼 별에서 날아온 부서진 행성의 조각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연히 지능을 가진 외계 생명체에 의해 의도적으로 우리 태양계로 보내진 외계 기술의 일부였을까요? 놀랍게도 이러한 이론들을 모두 그럴듯하게 제시하는 학자들이 있어 여전히 논쟁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엄청난 속도로 태양계 중심을 통과하고 설명할 수 없는 가속도로 태양계를 스쳐 지나간 수수께끼 같은 물체 오umuamua에 대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자들의 이론과 아직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지난 몇 년 동안 등장한 새로운 이론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오umuamua는 우리 태양계에 도착한 최초의 성간물체입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이 물체에 대해서 해성인지 소행성인지조차 확실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umuamua를 발견할 당시 우리는 태양계 밖에서 발원한 천체가 태양계를 통과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과학자들은 이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하고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오umuamua의 생김새와 움직임이
우리 태양계 안에서는 보지 못한 형태였기 때문이었죠. 길이가 400m 정도의 폭은 그 10분의 1에 불과해 옆에서 보면 마치 길쭉한 방망이 같은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었으며 지금까지 보아온 얼음이나 암석으로 구성된 소행성이나 해성과는 다른 특징을 보였던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독특한 이동 노선이었습니다. 배가 방향에서 시속 92,000km의 빠른 속도로 날아와 태양계를 잠시 방문한 후 페가수스 자리 쪽으로 날아가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루트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태양계 소행성의 궤도와는 달랐습니다. 오umuamua는 2017년 10월 19일 미국 하와이대 연구진이 태양계를 매우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이상한 천체 하나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 물체는 미항공우주국 나사 관측 프로그램으로 확인한 결과 최초의 인터스텔라 천체인 성간천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국제천문연맹은 이 천체를 하와이 언어인 오umuamua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하와이 언어인 오umuamua를 번역하면 탐색자라는 뜻이지만 국제천문연맹은 이 천체의 공식 명칭을 발표하면서 저 멀리에서 최초로 도착한 메신저라는 표현으로 조금은 다르게 정의하며 발표하였죠. 어느 쪽이든 오umuamua의 이름은 이 천체가 다른 것들보다 먼저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암시한다는 것을 뜻하였습니다. 하지만 오umuamua를 관측한 지 수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그 정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탐색자를 뜻하는 오umuamua는 이전에 발견된 모든 해성 및 소행성들과 비교했을 때 미스터리하고 낯선 천체였던 것이었죠. 오umuamua의 엄청난 이동 속도는 과학자들에게 궁금증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오umuamua가 태양계로부터 멀어질 때 태양의 중력에 맞서는 일반적인 천체보다 그 탈출 속도가 훨씬 빨랐던 것이었죠. 과학자들은 이 해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습니다. 행성이나 별과 같은 큰 물체는 해성과 소행성을 포함한 작은 물체를 가속하는 중력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오umuamua는 태양계를 지나갈 때 속도가 무려 태양계 해성보다 3배 빠른 시속 약 31만 5천 km로 오umuamua의 가속도는 이러한 중력 도움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양계를 향해 날아오는 해성의 속도는 그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2021년 12월 지구를 근접하여 지나간 레너드 해성의 속도가 시속 25만 km였다는 점을 떠올린다면 오umuamua의 속도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죠. 보통 태양계로 날아드는 해성은 먼지나 얼음 조각 등 돌멩이로 만들어져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가열됨에 따라 가스와 먼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해성의 뒤쪽으로는 불꽃과 긴 꼬리가 만들어지면서 이 같은 가스가 방출되며 해성이 가속도를 높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umuamua에서는 해성 활동에 전형적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성의 일반적인 비행 속도를 넘어 해성에서 볼 수 있는 꼬리의 흔적 또한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에 의해 과학자들은 오umuamua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이 같은 과학자들의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 하버드대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연구소의 에이브러햄 러브 교수와 슈무엘 비알리 박사는 오umuamua가 외계인이 보낸 물체일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국제학술지 천체물리학 저널레터스에 발표했습니다. 외계인이 태양계 내부 탐사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보낸 탐사선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러브 교수 팀은 이러한 연구 결과는 모두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수팀은 왜 이 물체를 외계 우주선으로 단정지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이상한 가속도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천체는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태양의 중력이 천체 비행을 방해해 그 속도가 느려집니다. 하지만 오umuamua는 오히려 태양 주변을 지나면서 그 속도가 더욱 빨라졌던 것이었습니다. 태양 중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었죠. 그리고 러브 교수팀은 해성 가설 또한 잘못된 분석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오umuamua가 태양 가까이 있을 때 표면이 떨어져 나간 것이 관측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죠. 만약 표면에서 물질이 떨어졌다면 이동 속도뿐 아니라 오umuamua의 자전 속도도 동시에 빨라져야 하는데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성의 전형적인 특징인 꼬리가 없다는 것과 해성 주위에 성운 모양 물질인 코마 등이 관측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umuamua를 해성으로 분류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못 박았죠. 반면 러브 교수팀은 오umuamua가 솔라세일 형태를 띠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솔라세일은 얇은 금속막을 범선의 돛 모양으로 만들어 태양빛의 광자를 복사에너지로 연료 삼아 비행체의 속도를 높이는 기술입니다. 결국 태양 복사압이 오umuamua의 독특한 가속을 만들어냈다는 주장이었죠. 태양 복사압을 연료로 삼는 솔라세일은 실제로 2010년 5월 20일 태양빛이 돛에 부딪힐 때 생기는 힘으로 날아가는
이카로스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바 있습니다. 이카로스는 이후 금성을 지나 초속 400m 정도의 속도로 태양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우주기업 스타샷 이니셔티브도 이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2036년 발사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인류가 스타샷 프로젝트를 통해 태양계에서 4.37광년 떨어진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를 탐사하려는 것처럼 오umuamua 또한 외계인이 태양계 탐색을 목표로 보낸 것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의도 없이 태평양의 난파선처럼 중력과 별의 복사 영향으로 인해 우연히 태양계까지 흘러들어왔을 수도 있다는 것이 러브 교수의 주장이었죠. 하지만 세티 연구소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군지평 전파 망원경인 앨런 망원경 집합체 ATA를 이용해 지구에서 약 2억 7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오umuamua의 전파 신호를 관측한 결과 인공신호로 분류할 만한 아무런 신호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히며 러브 교수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죠. 하지만 에이브러햄 러브 교수는 인공신호가 없는 이유에 대하여 오umuamua가 어떤 신호도 측정되지 않은 것은 영화 스타트rek처럼 공간이동을 시도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오umuamua가 고등 생명체의 산물일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천문학자들이 오umuamua를 발견한 것은 이미 태양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후 이미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태양에 묶여있기에는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관측만으로도 과학자들은 오umuamua가 쌍곡선 궤도라고 부르는 궤도상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 쌍곡선 궤도는 우주암석이 우리 태양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성간 공간에서 날아와 태양계를 통과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메랑 모양의 궤적을 뜻합니다. 이것은 한 번 지나쳐간 후로는 두 번 다시는 이 우주 암석을 볼 수 없다는 뜻이었죠. 최초로 관측된 성간 천체 오umuamua.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은 이 성간 물체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 전 세계 이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파헤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오umuamua의 가속이면에 있는 메커니즘을 해석하려고 노력했지만 제안된 모든 아이디어에서는 아쉽게도 실제 상황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죠. 새로운 연구에서 캘리포니아 대학 화학 조교수인 제니퍼 베르그너와 코넬 대학의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박사 후 연구원인 데릴 셀리그만은 새로운 이론을 제안하며 마침내 이 문제는 매듭지어지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셀리그만 박사는 몇 년 동안 오umuamua의 가스 방출을 설명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처음에는 해성액에서 방출되는 가스에 먼지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봤지만 나중에는 수소와 같은 일반적인 해성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휘발성 물질인 질소나 일산화탄소로 구성됐을 것으로 생각이 바뀌었죠. 하지만 이런 각각의 설명에는 이론적인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소가 오umuamua의 크기로 물체가 얼기 위해서는 극도로 낮은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었죠. 과학자들은 이러한 물체가 형성되는 고밀도의 분자구름 내부에서는 그만한 온도가 유지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질소는 은하계에서 예상되는 그러한 물체의 양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성간 매체를 통해 이동하는 해성은 기본적으로 우주방사선에 의해 가열되어 결과적으로 수소를 형성한다라고 말하면서 오umuamua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부에 갇혀있던 수소와 같은 가스가 태양에너지에 가열되어 방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죠. 그리고 연구진의 계산은 이론적으로 이 수소 방출의 힘이 오umuamua의 이상한 가속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천문학자들은 40년 이상의 실험적 연구에서 우주선에 존재하는 고에너지 입자가 물 얼음에서 분자 수소를 분리할 수 있을 뿐더러 얼음 블록 내부에 가두어둘 수 있음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3년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이론천문연구센터 팀엠 황 박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연구팀에서 오umuamua는 수소 얼음과 물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또다시 논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최근 천문학계에서는 오umuamua가 수소와 물 얼음으로 구성돼 있어 성간을 통과해도 파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새로운 이론이 제시되었죠. 성간 물질은 별과 별 사이의 공간에 존재하는 먼지와 기체를 말합니다. 연구팀은 오umuamua가 우주 공간에서 겪을 수 있는 중요한 가열 및 냉각 과정을 고려한 연력학적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오umuamua가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소 얼음이 기체로 승화되어야 하는데 이때 많은 양의 수소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수소 얼음과 물 얼음으로 오umuamua가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표면 온도를 추정한 결과 온도가 매우 낮아 오umuamua를 추진할 힘이 부족하고 충분한 수소 얼음도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TM 황책임 연구원은 오umu아무아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본질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은 여전히 천문학자들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말하고 있죠. 오umu아무아의 기원이나 그 특이한 형태의 원인을 설명하는 연구 결과들은 이외에도 꽤 많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관 측 역사상 최초로 발견된 이 성간 물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자세한 관측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죠. 이 물체는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진 지 이미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물체의 정체를 밝힐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로 들어오는 비슷한 성간 물체를 또다시 발견할 경우 수소 얼음이 승화될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더욱 자세히 관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베라 루빈 천문대에서 이루어질 대형 시놉틱 관측망원경 LSST를 통해 많은 성간 물체를 탐지한다면 오umu아무아의 기원과 본질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항공우주국 나사는 혁신적인 항공우주 분야 연구를 지원하는 혁신 고급 개념인 NIAC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성간 천체를 직접 탐사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죠. 그 비결은 다름 아닌 태양 중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MIT 연구팀이 제시한 대안은 솔라세일을 이용한 정지위성이었습니다. 먼저 태양계 외곽에 여러 대의 작은 탐사선을 빙 둘러 띄워놓고 정지궤도 위성처럼 제자리에 멈춰 있도록 하는 것이었죠. 이 상태로 성간 천체가 발견될 때까지 기다리며 언제든 출격할 태세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간 천체가 발견된다면 적당한 위치의 탐사선을 골라 태양 쪽으로 자유낙하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연료 없이도 태양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 점차 가속할 수 있으며 자유낙하 궤도는 솔라세일을 범선의 도처럼 이용해서 성간 천체와 만나는 코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을 지나친 뒤에는 다시 솔라세일로 추진력을 얻어 성간 천체를 따라잡는다는 획기적인 발상인 것이죠. 연구팀은 중력 슬링샷으로 성간 천체에 도달한 탐사선이 장기간 랑데부를 유지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umu아무아는 영원히 사라졌지만 앞으로 새로운 성간 방문자가 발견되어 천문학자들에게 남아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성간 천체라고 하기엔 자연의 법칙을 거슬렀다는 오umu아무아. 이제 다시 만날 수 없는 성간 물체가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상한 가속도로 태양계에 들어온 미스테리한 외계 천체 오umu아무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학은 우주와 세상을 보는 우리만의 관점일 것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등장함에 따라 과학은 역동적으로 진화하게 되겠죠. 그 시대의 기준을 바꾸고 우리의 상식 또한 계속해서 바뀌게 될 것입니다. 1994년 7월 전 세계 천문학자들은 슈메이커 레비9 혜성이 목성에 충돌하는 것을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이 사건은 보는 것만으로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은 연구조차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이전에도 목격된 적도 없었으니까 말이죠. 이 충격적인 폭발은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이 폭발은 원자폭탄 3억 개에 해당하는 엄청난 위력이었습니다. 총 21개로 쪼개진 혜성의 파편들은 6일 동안 목성대기에 떨어졌습니다. 그 충격은 목성대기에서 3000km 높이까지 거대한 물질 기둥을 만들었으며 구름 꼭대기에서 성층권까지 거대한 잔해 기둥이 생성되었죠. 목성의 엄청난 중력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정말 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성의 대기 온도를 섭씨 3만 도에 달하는 온도까지 가열시켰습니다. 충돌 당시 혜성은 시속 21만 6천 km의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고 가장 큰 조각은 직경 2km에 달하였습니다. 그 충격은 몇 달 동안 거대한 구름을 일으켰으며 목성대기의 대적전보다도 더 두드러진 흉터를 남기게 되었죠. 슈메이커 레비9과 같은 이 정도의 대규모 충돌은 완전히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 태양계는 혜성과 소행성의 충돌에 대한 증거로 가득 차 있죠. 달에서 보이는 운석 구덩이는 아직도 선명한 충돌 자국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6600만 년 전 백악기 말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였고 비조류 공룡들이 갑자기 대량 멸종된 사건을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 것이라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거대한 충돌 이벤트를 실제로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94년 혜성이 행성에 충돌하는 목성 충돌 사건을 실제로 목격하였죠. 만약 이 혜성의 작은 한 조각이라도 지구에 충돌했다면 지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우주에서 목격된 가장 큰 행성 폭발 사건인 슈메이커 레비9 목성 충돌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94년 5월 전 세계의 망원경들은 모두 목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목성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한 혜성 때문이었죠. 그 혜성의 이름은 바로 슈메이커 레비9 혜성이었습니다. 이 혜성의 발견은 1993년 3월 24일 슈메이커 부부와 데이비드 레비가 캘리포니아의 팔로마 천문대에서 슈미트 망원경을 사용하여 근지구 천체를 찾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정말로 우연찮게 혜성을 촬영하며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찍힌 혜성 사진 한 장으로도 혜성이 평범한 혜성이 아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혜성의 핵은 여러 개가 존재했으며 혜성이 목성으로부터 겨우 4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혜성의 움직임을 관찰한 결과 혜성과 목성이 가까워 보이는 것이 그저 바라보는 각도의 문제가 아니라 혜성이 실제로 목성과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 슈메이커 레비9 혜성은 핵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것은 목성의 강한 중력으로 인해 21개의 조각으로 부서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구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죠. 슈메이커 레비9 혜성은 1992년 7월 7일 목성으로부터 4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지났는데, 이 거리는 목성의 위성 중 가장 목성과 가까운 메티스보다 안쪽이었고 목성의 로슈안계 내부였습니다. 이로 인해 혜성은 목성의 기조력에 의해 여러 조각으로 분해된 것이었습니다. 원래 지름이 5km 이상이던 슈메이커 레비9 혜성은 목성의 조성력에 의해 지름 1km에서 2km 소혜성들로 분해된 채 차례차례 목성을 향해 돌진하였습니다. 이미 목성의 중력에 잡혀 종말을 향해 내닫는 이 소혜성들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하였지만, 이 혜성이 지구에 있는 과학자들에게 제공하는 태양계의 신비로운 장관은 우리가 목성에 대해 알고 있는 단편적 지식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혜성의 조각들은 각각 알파벳을 따서 A 조각부터 W 조각으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각각의 조각들은 그 크기가 수백 미터에서 2km까지 다양하였죠. 1994년 7월 14일 드디어 목성의 강력한 중력으로 인해 산산이 부서진 21개의 조각들이 초속 60km라는 맹렬한 속도로 목성에 돌진하였고 차례대로 충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충돌은 6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과학계는 관측 계획을 세우는 데에만 약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항공우주국은 이번 혜성과 목성의 충돌을 관측하기 위해 전 세계의 지상 망원경과 우주에 떠있는 관측 시설을 총동원했습니다. 목성 탐사선 갈릴레오 탐사선과 지구 궤도를 도는 허블 우주망원경은 물론이고, 태양 탐사선 율리시스는 2.6AU 거리에서 충돌 장소를 주시하였으며, 해왕성을 통과했던 보이저 2호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과학 장비들을 총동원하여 관측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충돌은 1994년 7월 17일 새벽 5시 18분 예상대로 목성과 충돌하였죠. 이 혜성을 공동 발견한 유진 슈메이커 박사를 비롯한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은 박수를 치며 흥분하였습니다. 슈메이커 박사는 허블 망원경으로부터 충돌 순간을 잡은 레이저 영상들이 미볼티모어의 천체 관측소를 통해 전송되자 10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이 같은 충돌 장면을 오늘 밤 목격하게 된 것은 행운 중의 행운이라며 기뻐하였죠. 충돌 당시 혜성 파편들의 속도는 초속 약 60k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대기 온도는 섭씨 3만 도 이상으로 가열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연기의 역류는 목성 바람에 의해 점차적으로 흩어졌지만 충돌 잔해의 어두운 구름은 몇 달 동안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갈릴레오 탐사선의 자료에 의하면 첫 충돌 당시 화구는 목성 상공 3000km까지 솟아올랐으며 충돌 몇 분 후 다른 화구들이 발견되었는데, 갈릴레오 탐사선의 온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이 화구들은 충돌로 인해 방출된 물질들이 목성으로 다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지구 망원경들 또한 충돌 후 물질들이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충돌 이후 충돌 지역에는 빠르게 검은 점이 생겨났으며 그 흔적은 지구보다도 커서 직경 5cm짜리 아마추어 천체망원경으로 보일 정도로 엄청난 폭발이었습니다. 이 검은 점은 충돌 때 방출된 파편들로 인해 생겨났으며 충돌 방향 앞쪽으로는 초승달 모양이 나타났죠. 이후 6일에 걸쳐서 21개 파편들이 차례대로 충돌했으며, 그리고 가장 큰 충돌은 혜성 조각 중 지 조각이 낙하할 때였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생긴 점은 지름 12,000km에 육박하였으며 약 600만 TNT 메가톤만큼의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였죠. 이후 충돌은 마지막 W 조각이 충돌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혜성 조각이 대기권을 관통하며 목성의 대기 하부에 있는 물질들을 들어올려 구름 아래 물질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분광기를 통해 흡수선을 분석한 결과 목성의 대기에는 황과 이황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최초로 밝혀졌으며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도 감지되었죠.
목성에서 발견된 황의 양은 작은 해성 핵에서 나올 만한 양보다 훨씬 컸고, 이는 목성 자체에 이러한 물질이 원래부터 존재했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분자들 이외에도 철, 마그네슘, 규소 등 무거운 원자들 또한 감지되었고, 이는 해성이 아니라 목성에서 나왔다고 거의 확실시되었죠. 또한 분광기를 통해 어느 정도의 물도 발견되었지만 예측값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목성의 구름 밑에 물층이 예상보다 더 얇거나 해성이 충분히 대기권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음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해성의 파편인 K조각은 목성과 충돌한 후 1시간이 지났을 무렵 충돌 지역 근처와 그 대척점에서 오로라가 관측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오로라의 발생 원인은 충돌로 인해 발생한 충격파가 입자들을 가속시켜 태양풍과 비슷한 대기 입자들과 충돌하여 오로라를 발생시켰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죠. 그리고 관측에 참여한 보이저 2호는 아무것도 관측하지 못했지만 이후 과학자들이 계산한 결과 화구가 보이저의 감지 범위 바로 직전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저 2호가 관측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보통 해성이 목성의 주위를 돌았다는 것은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목성이 태양계에서 제일 큰 행성이기 때문에 목성이 천체를 포획하는 일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슈메이커-레비나이 해성 정도의 큰 천체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목성을 도는 해성들은 궤도가 불안정하리라고 예상되는데, 이는 보통 목성에 포획되면 궤도 이심률이 매우 커 궤도가 찌그러져 있으며, 이것은 궤도 원점에서 태양이 궤도에 섭동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름 0.3km 정도의 해성은 500년에 한 번 목성에 충돌하지만 1.6km 정도만 되어도 그 기간은 6000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과거 해성들이 목성 주변에서 갈라져 목성과 목성의 위성들에 충돌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보이저 탐사선들이 목성을 탐사하던 당시 행성 지질학자들은 칼리스토와 가니메데에서 사슬형 충돌구 13개를 찾아냈고, 그 당시에는 충돌구의 형성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학계는 슈메이커-레비나인 해성이 충돌하자 이 사슬형 충돌구가 쪼개진 해성의 조각들이 순차적으로 충돌해서 생긴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슈메이커-레비나인 해성의 충돌을 통해 목성의 우주 청소기로서의 역할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수의 해성과 소행성이 목성의 강한 중력에 이끌려 목성과 충돌하였습니다. 목성은 태양계로 진입하는 해성과 소행성의 천체 수를 줄여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성은 태양계의 장벽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약 6600만 년 전 백악기말 공룡을 멸종시킨 칙슬루브 충돌 사건은 지름 10km짜리 소행성 하나가 지구에 있는 유카탄 반도에 떨어져서 생긴 사건이었습니다. 그 많던 비조류 공룡들이 멸종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주는 그리 안전한 곳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이 같은 충돌 사태가 도처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지구 바깥 궤도를 돌고 있는 거대한 목성은 외부 태양계에서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많은 소행성들이 목성이라는 방패에 먼저 들이받음으로써 지구가 비교적 안전을 누리는 것이죠. 만약 슈메이커-레비나인 해성의 작은 한 조각이라도 지구에 충돌했다면 지구 생물체의 대부분은 아마 멸종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성은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만약 목성이 없어진다면 지구에 충돌하는 소행성의 빈도수가 지금보다 더 몇천 배는 높아졌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구에 있는 생물체는 단세포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성과 해성의 충돌은 지구 생명체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태양계 내의 모든 천체들이 어떻게 소행성들의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도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2016년 진행된 시뮬레이션 결과는 목성이 소행성 충돌 빈도수를 오히려 늘리기도 한다는 반대의 결과 또한 보여주고 있죠. 목성의 충돌 사건은 그 이후로도 계속 관측되었습니다. 2009년 7월 19일 슈메이커-레비나인 해성 충돌로부터 정확히 15년 후 목성의 남반구에 태평양 정도의 검은 점이 나타난 웨슬리 충돌 사건과 2010년 6월 3일에도 또 한 번의 목성 충돌 사건을 발견하였죠. 영화에서처럼 해성이나 소행성 등의 우주물체가 실제로 지구에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이러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주위를 오가는 큰 소행성 대부분을 추적하고 있으며, 지구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죠. 하지만 지름이 1km보다 작은 소행성들은 그 개수가 너무 많아
절반 정도밖에 추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 충돌 가능성 또한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며 수십 년에서 수만 년 만에 한 번 지구에 근접하는 혜성의 궤도를 예측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죠. 지름이 수백 미터 크기의 작은 우주물체가 지구를 완전히 파괴하지는 못하겠지만 도시나 작은 나라 정도는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돌 가능성이 희박하고 아직 위험이 확인된 것이 아닌데도 이 같은 소행성과 혜성들에 주목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구를 근접하는 천체에 대비하려면 최대한 일찍 발견하여 그 크기와 궤도를 분석하고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지구와 충돌하지 않게 궤도를 바꿔놓거나 충돌 지역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 미양 공우주국 나사는 지구를 근접하는 140m 크기 이상의 소행성 90%를 찾아낼 수 있는 적외선 우주망원경 니오 서베이어를 2026년 상반기 중에 발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목격된 가장 큰 행성 폭발 사건인 슈메이커 레비9 목성 충돌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9월 26일 미양공우주국 나사가 보낸 우주선이 지구에서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과 충돌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구로 날아오는 소행성의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지키는 지구방어 시스템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었죠. 다트 프로젝트는 소행성으로부터 충돌 위협이 있을 때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인류 사상 최초로 우주 탐사선을 소행성에 충돌시키는 실험에 성공하면서 세기의 우주 충돌 실험은 소행성의 위험뿐 아니라 그 가치만으로도 관심이 커지게 되었죠. 냉장고 크기만한 이 작은 우주선은 무게 610kg으로 초당 6km의 속도로 소행성에 충돌하였습니다. 소행성은 약 3톤의 TNT에 해당하는 충격을 받았고 우리는 이 엄청난 소행성 충돌 실험에 대한 모든 것을 영상과 사진 자료로 모두 기록하였죠. 이번 시험 발사로 나사는 지구와 충돌 가능성이 높은 소행성들을 어떻게 지구로부터 빗나가게 할지에 대한 자료를 얻었으며 또 소행성과 우주선을 충돌시켰을 때 소행성 궤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죠. 지구 밖 1100만 킬로미터에서 이루어진 실제 소행성 충돌 프로젝트인 다트 미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 4, 3, 2, 1 and liftoff of the Falcon 9 and DART on NASA's first planetary defense test to intentionally crash into an asteroid. 다트 우주선은 2021년 11월 24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습니다. 다트 프로젝트는 인류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소행성과 지구 충돌을 막기 위해 소행성 궤도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초유의 지구 방어 실험인 것입니다. 과거에도 수명이 끝난 우주선이 행성에 충돌한 적이 있지만 처음부터 충돌을 목적으로 발사된 우주선은 다트 미션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실험이 성공하게 된다면 충돌 효과로 인해 디모르포스 소행성 궤도가 약간 느려지고 궤도가 영구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변화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행성의 궤도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실험이었습니다. 이번 충돌 실험 대상인 소행성 디모르포스는 직경 160m로 수년 전 공룡을 멸종시켰던 10km 크기의 소행성보다는 훨씬 작은 크기지만 지구와 충돌할 경우 지금까지 사용된 가장 강력한 핵무기보다 6배는 더 강력한 300메가톤 이상급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위력을 가진 소행성입니다. 물론 디모르포스 자체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지만 이러한 기술이 발달된다면 6500만 년 전 비조류 공룡들을 멸종시킨 소행성 칙술루브와 같은 대격변 사건으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지구에 도달하기 수년 전에 위험한 소행성을 식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완전히 빗나가게 할 수 있을 만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매일 평균 100톤에 가까운 소행성들이 지구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크기가 작아서 거의 모든 소행성들이 지구 대기의 마찰로 인해 소멸되기는 하지만 그중 1m 정도의 크기를 가진 몇 개의 소행성들은 실제로 지구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직경이 수십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 정도 되는 소행성은 그 빈도수가 훨씬 더 적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1908년 지름 약 50m 크기를 가진 소행성이 러시아 시베리아에 떨어졌을 때
서울 면적의 3배가 넘는 지역이 영향을 받았으며 무려 8천만 그루의 나무들과 2,000제곱킬로미터의 산림이 사라졌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영국 런던에서도 폭발음이 들릴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폭발의 위력은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최대 10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3년 2월 러시아 첼야빈스크주에서 발생한 운석 폭발은 15m에서 20m로 추정되는 작은 소행성이었지만 무려 수천 명의 부상자와 재산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사실은 지구대기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지상에서 관측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서야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소행성의 충돌 모습들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미양공우주국은 1998년부터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을 찾아 추적하기 시작하였고 약 3만 개의 소행성을 식별해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중 어느 것도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소행성은 없었죠. 그러나 미양공우주국이 실제로 포착한 소행성은 전체 소행성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구에 충돌했을 경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140m 크기 이상의 소행성들은 약 2만 5천여 개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50%도 안 되는 만여 개만이 확인되어 추적 감시 중인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15,000개는 아직 발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지구를 위협할 수 있는 소행성들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들을 대비할 수 있는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다트 미션입니다. 과학자들은 소행성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번 다트 미션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수많은 소행성 중에서 왜 하필 디모르포스가 이번 임무의 목표가 되었을까요? 다트 우주선이 충돌하게 될 디모르포스는 쌍소행성계의 작은 천체로 그리스어로 쌍둥이를 뜻하는 모체 디디모스와 약 1.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소행성 주위를 도는 위성입니다. 디모르포스의 크기는 길이 163m로 그보다 더 큰 780m의 모행성 디디모스 주위를 11시간 55분 주기로 돌고 있습니다. 이 소행성은 비교적 오랫동안 관측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어디에 있을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죠. 2022년 10월 4일, 향후 40년 중 디모르포스는 지구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충돌은 2022년 9월 27일에 이루어졌죠. 그 이유는 이 시기에 디모르포스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 있었으며 소행성 충돌 결과를 지구에서 더 명확하게 관측하기가 좀 더 효과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트 우주선은 다른 우주선에 비해 특별한 과학적 관측 장비가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다트 우주선의 크기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크기 정도이고 무게는 610kg에 불과하며 2개의 롤이 탑재된 금속 상자 형태의 우주선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트 우주선의 목적은 소행성과 충돌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넓게 펼 수 있는 태양 전지판과 고해상도 카메라, 충돌 목표 소행성인 디모르포스를 찾아가기 위한 별 추적 장치, 추진에 필요한 추진 시스템과 지구와 통신할 수 있는 고성능 안테나 등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만 탑재되어 있죠. 하지만 우주선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군사적 미사일에 적용되는 고성능 프로그램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지구 밖 110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 목표물에 명중시키기 위한 것으로 미사일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다트 우주선에 탑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리차 큐브라는 작은 보조 우주선과도 함께 탑재되어 있습니다. 함께 탑재되어 있는 리차 큐브는 소행성 충돌 직전에 배치될 더 작은 큐브셋입니다. 이탈리아 우주국 ASI에서 만든 이 작은 큐브셋은 충돌 직전과 충돌 순간 그리고 이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그 모습을 포착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죠. 약 610kg에 달하는 작은 크기의 탐사선 다트는 약 10개월간 우주를 향해하며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 지점까지 초속 6.6km의 속력으로 디모르포스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충돌 일주일 전 다트 우주선에 탑재되어 있던 작은 큐브셋인 리차 큐브가 분리되었습니다. 다트 우주선은 충돌 4시간 전 약 9만 킬로미터 밖에서 마지막 경로 조정을 하며 스마트 자율항법 비행체제로 완전히 전환해 관제팀의 지시 없이 다트 우주선에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에만 의존하여 스스로 목표 지점으로 향해 돌진하였습니다. 나사가 예상한 성공 가능성은 1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총알의 6배가 넘는 속도인 초속 6.6km로 날아가는 우주선을 지구 밖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고작 160m 관역에 명중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디모르포스에 충돌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다면 연료 절약 모드로 전환해 2년을 더 기다려야만 했죠.
다트 우주선은 점점 목표 지점으로 다가갔고 다트 우주선이 디모르포스에 근접하면서 소행성의 실제 사진을 지구로 송출하였습니다. 다트 프로젝트 연구진들에게는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충돌 직전 디모르포스의 표면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확대되고 작은 돌 하나까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보이는 마지막 순간, 다트 우주선이 소행성과 충돌하며 지구로 송출하는 사진이 끊어졌습니다. 다트 미션 팀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탐사선과의 신호가 끊긴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번 다트 미션에서는 성공적으로 임무가 수행되었음을 의미하는 반가운 신호였던 것이었죠. 다트 탐사선은 충돌 직전까지 그 생생한 장면을 지구로 보내주었으며 디모르포스 소행성의 모습은 마치 바위로 덮인 달걀 모양과 같아 보였으며 중력에 의해 간신히 붙어있는 돌더미처럼 보이는 소행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다트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디모르포스에 충돌하는 순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허블 우주망원경 등 다양한 우주망원경들과 지구에 배치된 여러 대형 망원경을 이용해 디모르포스의 궤도 변화를 측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충돌 직후 막대한 양의 소행성 파편과 먼지가 우주 공간으로 분출되었고 분출된 소행성의 파편과 먼지들이 태양빛에 반사되어 순간적으로 밝아지는 모습이 모든 망원경에서 관측되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서 더 밝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충돌 직후 분출된 소행성의 파편들과 먼지에서 나오는 모든 적외선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관측이 가능했기 때문이었죠. 또한 소행성과 충돌하기 며칠 전 분리된 이탈리아 우주국의 큐브 위성 리차 큐브의 관측 결과를 종합하여 다트 프로젝트에 대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나사의 연구팀들은 다트 우주선이 디모르포스와 충돌할 경우 디모르포스의 공전 주기를 약 7분에서 11분 정도 단축시킬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충돌 후 분석을 통해 관측된 새로운 공전 주기는 11시간 23분으로 무려 32분이나 짧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사의 예상보다도 충돌의 영향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인 것이었습니다. 이후 과학자들은 다트 미션으로 충돌이 남긴 여파를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궁극적으로 다트 미션으로 소행성의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네이처지에 실린 연구 결과는 충돌 마지막 순간과 이 충돌이 소행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탐사선의 소행성 충돌 때문에 소행성 궤도가 축소되었으며 현재 디모르포스는 충돌 전보다 32분 더 빠르게 궤도를 돌고 있음을 밝혀졌습니다. 이는 지구로 향하는 위험한 소행성이 발견될 경우 이를 탐사선과 충돌시키는 임무를 통해 지구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음이 가능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선의 궤적 데이터와 충돌 직전의 소행성 표면 사진을 결합했으며 이를 통해 다트가 초속 6km 이상의 속도로 디모르포스를 향해 돌진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힌 부분은 태양 전지판 중 한 부분이었고 이 패널은 폭 6.5m의 바위에 부딪혔음을 알아냈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디모르포스는 최소 1000톤에 달하는 암석들이 분출되었고 이 파편들은 소행성 뒤로 수만 킬로미터에 걸쳐 소행성의 꼬리를 형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혜성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수많은 망원경들은 소행성의 꼬리가 이동하고 진화하는 과정을 몇 주에 걸쳐 관찰했으며 허블 우주망원경은 충돌 후 사라진 두 번째 꼬리까지 감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다트 탐사선은 소행성 중심에서 약 25m 떨어진 지점에 충돌하여 충돌의 힘이 극대화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충돌 때문에 많은 양의 소행성 잔해가 바깥쪽으로 날아갔으며 이러한 충돌에 대한 힘의 반동은 소행성의 이전 궤도에서 더 멀리 떨어졌으며 이 잔해들의 분사로 인하여 디모르포스의 추가 추진력이 다트 탐사선에 의해 부여된 추진력보다 4배에 달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미항공우주국은 단 하나의 소행성에 이 기술을 시연했지만 과학자들은 이 결과가 미래에 있을 위험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충돌 실험으로 과학자들의 아이디어가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트 프로그램 과학자인 톰 스태틀러 박사는 이 실험에서 많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으며 소행성의 구성물질과 외형 등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소행성들은 늘 다양한 방법으로 태양과 행성들을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소행성에 대한 단 한 번의 실험이 모든 소행성에 유사하게 대비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죠. 소행성이나 혜성 등 지구 근접 천체로부터 지구를 지켜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더 많은 천체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트 미션을 통해 그 가능성을 본 소행성 방어 기술 또한 결국에는
지구에 접근하는 위험한 천체들을 얼마나 빨리 찾아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겠죠. 유럽 우주국 ESA는 2026년 말 디디모스와 디모르포스의 후속 연구를 위해 헤라 탐사선을 쏘아 올릴 것을 발표하였으며, 헤라 탐사선이 디모르포스에 도착하게 된다면 다트 미션에 따른 충돌의 여파를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지구를 근접하는 소행성에 충돌하여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다트 미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보신 우주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영상 후반의 정주행 영상을 클릭하셔서 다양한 우주 이야기를 즐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